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혁명이란 이름 아래 가해지는 폭력. 어떠한 큰 사건도 두화선 없이는 되지 않는다. 4.19가 마산 사건으로 인해 터졌고 마산 사건은 또 대구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것 같이 신의주 학생 사건에 앞서가는 것이 용암포 사건이다. 용암포는 내 고향이지만 나는 그때 신의주에 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것을 모른다. 한마디로 해서 그것은 내 뒤를 이어서 군위원장으로 있던 이용흡의 횡포 때문이다. 그는 독일 유학도 했다고 하나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일제시대에 무엇 했다는 것이 없이 해방 후 불쑥 나타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성질이 온건치 못했다. 소련군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온 후부터 아주 사납게 굴기 시작했다. 군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마땅치 않은 일이 많아 민중의 원망이 많았는데 그것이 쌓여가다가 분개한 학생들의 질문인가 데모인가 무슨 그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지독히 비인도적으로 단합해 사회의 격분을 일으켰다. 민중이란 약하다면 참 약한 것이다. 그렇게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때마침 위에서 말한 최창보기가 왔기에 내가 그래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아니 그랬겠지 했더니 그 대답이 뭐요? 우리 동리 사람들이 한층 더한 거려 했다. 듣고 참 슬펐다. 사랑을 하자 해서가 아니라 해방될 때까지 나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들을 대하노라 했고 그들도 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기는 당초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부터 한 수법이 그렇다. 동리 안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쪽지가 붙은 사람들을 골라서 흡수해가지고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갖은 악감정을 불어넣어 이른바 민청이니 여청이니 하는 것을 조직해 평지풍파로 없는 계급적 감정을 일부러 만들어서 간데마다 사회를 파괴시켰다. 그것이 그들의 이른바 계급투쟁의 과학적 방법인 것을 내가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인간 양심은 이렇게 약하단 말이냐? 인심유위 도심유미란 말은 아는 줄 알았더니 알고도 몰랐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의 격분을 일으켰는데 거기 또 하나의 불똥이 떨어졌다. 법원 점령 사건이다. 일제 때 쓰던 재판소를 그냥 재판소로 써왔는데 공산당이 위원회에 청원이나 교섭을 하는 일도 없이 하룻밤새 불법으로 마구 점령을 해버렸다. 그렇게 해서 공산당이 하는 일은 나날이 거만하고 사납고 폭력적이 돼갔다. 그것이 이를 일으킨 가장 가까운 원인이었다. 마침내 폭발한 민심. 일이 점점 고성나길이 돼가는 것을 보고 나는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어느 날 이 위원장을 보고 사면할 뜻을 말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여보, 그만두어도 같이 그만둡시다. 일이란 것이 시기가 있지 않소. 이제 어느 시기를 모아 그만두도록 합시다 했다. 말을 듣고 영감을 보니 참 불쌍했다. 비서 최영춘이 있어서 돕기는 하나 공산주의자들이 최영춘을 미워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다. 나는 본래 춘산 선생을 안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만난 것이지만 이 어려운 때에 차마 그를 혼자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다. 간다 해도 나는 평안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평안한 곳이 있을 리도 없지만 이 어려운 자리에 늙은이를 더구나 자기를 지지하고 돕는다 했던 놈들한테 배신당한 일을 차마 나는 모르겠소 하고 갈 수가 없었다. 또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내 손으로 끌어서 교육계에 세웠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나를 믿고 왔다 해야 할 터인데 이제 어떻게 그들을 사지에 두고 나만 나가느냐. 그 중에도 마음이 걸리는 것이 김희철 씨였다. 내가 오산을 떠난 후 오산에 가 있었던 일이 있고 그 후 알게 되어 대번에 서로 마음이 허락되어 일을 같이 해보자고 이끌어왔는데 이제 내가 물러서면 그의 입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리 해서 한 번 났던 생각을 누르고 하루하루를 지냈다. 공산당 놈들도 내게 정면으로 뭐라 하지는 못했다. 사상적으로 원수로 할 것이야 물을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내가 조금도 사사로운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을 저희도 세상도 다 아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참는 시기가 왔다. 11월 22일, 그러니까 사건 전날 어디서 보도가 들어오는데 시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일제 일어나 위원회와 공산당 본부에 질문을 하러 들어오려 한다고 했다. 그래서 곧 각 학교 교장에게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날 터이니 잘 타일러서 미리 막도록 하라고 했다. 그것은 내가 공산당의 소가지가 어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절대로 잘못 아니지.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죽일 수는 없었다. 이튿날 23일 아침, 그때 나는 위원회에 올라온 이래 친척되는 함국현 씨 집에서 자고 먹고 있었는데 후일에 하는 말을 들으면 아침에 밥을 먹으려다가 젓가락으로 상위에 방아를 찢더라는 것이다. 일은 다가오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에 답답해서 그랬을 것이다. 출근을 해서 좀 있다가 정오쯤 되니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청사 안이 긴장하고 사람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당황하기 시작했다. 총소리가 몇 방 땅땅 하고 났다. 방을 뛰어나와 정문 앞을 나가니 저기 학생들이 돌을 던지며 오는 것이 보였다. 보안부장 한웅이란 놈, 그 부하 차정삼이란 놈이 쏴라 쏴라 다급하게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다다다 학생들은 티끌을 차며 도망했고 문 앞까지 들어왔던 몇이 거꾸러졌다. 그 광경을 보고 저기 멀거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건만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다. 청사 안에 직원도 여러 100명이건만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문교부 직원 몇을 데리고 나왔다. 가보니 셋이 넘어져 있지 않나. 까만 교복에 모자를 쓴 채 엎어진 것도 있고 자빠진 것도 있었다. 쓰러 하나 일으켰다. 죽었구나. 죽었구나. 26년이 지난 오늘 이 글을 쓰면서는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어 글자를 완전히 잃을 수 없지만 그때는 눈물도 나올 수 없었다. 아직도 따끈따끈한 몸인데 눈을 번이 뜨고 말이 없었다. 왜 죽었냐? 왜 죽었냐? 둘은 벌써 숨이 끊어졌고 하나는 아직 숨 기절이 있었으나 가망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며칠서 병원으로 안고 갔다. 그 이름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까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돌아와 도청 정문에 오니 한 사람이 앞을 막아서더니 이것만이요 더 큰 것을 보겠소. 갑시다 했다.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비겁하게 회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럽시다 하고 따라가니 간 곳은 문제의 공산당 본부였다. 뜰에 썩 들어서니 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까만 교복을 입은 것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그때 인상으로 한 20명은 될까? 소련 군인이 뜰에 꽉 차 있었다. 그러더니 내가 온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일어서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것은 한국 2세로서 소련 군인인 사람이었다. 그보다 며칠 전 소련군 교육 고문이 찾아와서 면회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통역으로 왔다. 그때는 자기 부모는 함경도서 났다는 이야기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주 친절히 하고 갔는데 오늘은 태도 일변이다. 러시아 말을 내가 모르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나 그 태도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흥분해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나를 이 사건의 장본인이라고 하는 듯 했다. 그 소리를 듣더니 소련 군인의 총칼이 일시에 쏴 하고 내 가슴으로 모여들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한 것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 정신이 똑똑했다. 지금도 그때의 내 모양을 그리라 해도 그릴 수 있다. 숨결이 높아졌다는 기억도 겁이 났다는 기억도 없다. 열인지 스물인지 알 수 없는 총부리와
칼과 피스톨이 내 가슴에 방사선형으로 와닿았을 때 번듯 내 속에 비친 말은 오늘은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 순간 이왕 죽는 것이면 비겁하게 해선 못 쓰지 하는 것이었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군인들의 얼굴을 본 기억도 없다. 그때 남향을 하고 서 있었는데 그저 되는 대로 저 먼 곳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둔하다는 생각도 그들이 밉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래도 하나님이란 생각, 믿는다는 생각, 옳은 도리라는 생각, 평생에 배우고 지켜온 것이 내 속에 살아있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다. 소련 장교로 되는 한 사람이 나서더니 그 총칼을 떠밀어 제쳤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다음 순간 그 물결은 다시 밀려들었다. 또 떠밀었다. 또 쫓겨갔다가 또 밀려들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한 후 장교는 이겼다. 군인들이 저만큼 물러섰다. 그 순간 다른 물결이 닥쳐왔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공산당원들이 하는 문매질이었다. 또 선체로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외쳤다. 이렇게 해서 좋으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옷이 찢어지고 매질은 계속됐다. 나는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다. 아픈 감각도 없었다. 그저 터덕터덕 몸에 와닿은 것을 알 뿐이지 아픈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마지막에 강한 타격이 뒤통수에 와닿자 나는 머리가 띵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정신을 잃는구나 하는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후는 알 수 없다. 얼마 후에 정신이 드니 나는 여러 사람에게 들리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찬물이 끼얹어지고 마시라는 대로 마시고 나서 정신이 들어보니 둘러선 사람 중엔 알 수 있는 얼굴도 한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노인희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비교적 이론적인 공산주의자로서 그 전에 한두 번 본 일이 있었다. 아, 선생님, 안 됐습니다. 어쩌고 하는 말을 했다. 그 순간에도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데 소련 장교가 하나 왔다. 먼저 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나서라는 것이었다. 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나더러 앞서가라는 것이다. 반항하고 싶지 않았다. 가라면 가지 떨리지도 않았다. 도망할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다만 비겁하게 굴어서는 사람이 아니란 생각은 여전히 지구의 인력처럼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그때 당하고도 다 잊었는데 후에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말을 해주니 그것이 어떻게 아슬아슬한 장면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지만 나는 그때는 조금도 겁나는 생각이 없었다. 남이 말해주는 데 의하면 총을 제어들고 앞서가라는 것은 자칫하면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런 줄은 모르기도 했고 죽기는 처음부터 다 죽은 곳으로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까 어쩔까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총살은 아니 당하고 그때 거기 와 있다가 같이 붙들린 내 일가 매제되는 조공술과 같이 둘이서 시내에서 한 올이나 되는 비행장까지 끌려나와 유치장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랬다가 어슬어슬 해가 저무는 무렵 나만이 다시 끌려나와 철도 호텔로 갔다. 무엇 하려는 것인가 영문을 모르고 있는데 좀 있더니 소련군 사령관한테로 데리고 갔다. 이 위원장도 거기 와 있었다. 저녁을 먹으라고 가져다 주나 먹을 마음이 없었다. 가만 앉아서 생각에 저 영감이 강경한 태도로 항의하여야 내가 나갈 수 있는데 그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조금 있다가 그들은 자기 곳으로 가고 나는 끌려 도경찰부 유치장으로 들어갔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살문이 육중한 소리로 내 뒤에 덜컥하고 닫히고 감방 안에 주저앉으니 모든 일이 꿈만 같았다. 해방이 됐다기에 이제 밝은 날이 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내게 잘못이 없으니 마음은 평안하고 몸도 감옥살이는 여러 번 해봤으니 별로 겁날 것이 없었다. 이것이 나의 5번째의 감옥길이다. 첫 번은 1923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동경 지진통에 한국 사람 모조리 학살할 때에 끌려가서 하룻밤 자고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오산에서 1930년 남강 선생 돌아가신 후
난데없는 ML당 사건의 연루자라는 이름으로 정주경찰서에 가서 한 주일 있은 것. 세 번째는 1940년 평양 송산리에 농사학원 하러 나갔다가 개후 후에 사건에 걸려 들어가 대동경찰서에 1년 있은 것이고, 네 번째는 1942년 성서조선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1년 있은 것이다. 이번은 그날 당장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이람 다행이지만 이제 다시 나갈 길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공산당이란 법도 도덕도 없는 세계 아닌가? 저희에게 맞지 않으면 인정도 도리도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가려니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다만 잊을 수 없는 것은 어머니 일이다. 속이 그리 약한 분은 아니요, 의리도 알고 신앙도 깊은 분이니 노상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지만, 그 전에도 내가 감옥에 갔을 때는 자기도 얼마나 심한가를 알아본다고 겨울밤 밖에 나가 세워보는 마음에 오늘 또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어떠할까? 더구나 아버지는 내가 대동경찰서에 있는 동안 세상을 떠나서 이제 믿을 건 나뿐인데, 그 내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 집일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평생에 시란 것을 써본 일이 없다가 이름이나마 시라하여 쓰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때 어머니 생각 때문에 한 것이었다. 허락되지 않는 조건 아래서 한없는 느낌을 표현해보자니 자연 시라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가족까지도 일체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간수는 소련 군인이 하나 있을 뿐인데 그리 까다롭지는 않았고 먹는 것도 그리 부족하지는 않았다. 나와 맞은편 칸에 최영춘이 들어있었는데 그는 노래를 잘 불러서 밤이면 서로 노래를 불러가며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다. 아무도 면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밖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는데 한 주일도 더 지나서 비로소 첫 면회를 받았다. 본래 우리 청년회와 비슷하게 여자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계명선, 김일선 두 분이었다. 계명선 씨는 나와 연갑되는 용암포 사람이고 김일선 씨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어린 시절에 계명선 씨께 배운 일이 있는 관계로 늘 같이 살며 용천 지방에 많이 와 있었다. 청년회를 조직하자 내가 문교부에 있는 탓으로 자주 거래가 있었는데 소련 사람들은 공공단체는 상당히 존중하는 줄을 아는지라 그 권리를 가지고 사령부에 대들어 나를 면회할 허가를 얻어온 것이었다. 가족도 엄두를 못 내는 생지옥에 여자의 몸으로 거기까지 들어온 것을 보니 고마움을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그 후 얼마 동안을 며칠에 한 번씩 꼭꼭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다. 왔다 간 후에 그것을 되풀이 생각해보고 또 올 날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단 하나의 위로였다. 몰래 들여준 연필과 종이 조각으로 기다리는 며칠 동안에 생각한 것을 적었다가 온 때에 그것을 주워 보내곤 했다. 어머니 생각, 나라 생각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느낌을 썼으나 그들에 대한 따뜻한 정을 느낀 것을 적은 것이 가장 많았다. 신문은 소련 사람이 했는데 그것이 가관이었다. 말이 통해야 신문을 하지. 통역이란 것이 하얼빈서부터 데리고 온 일본 갈보인데 그들의 소련말 실력 정도는 알 수 없으나 도대체 그 지식 정도가 형편없었다. 역사 지리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다. 그러니 거기다 운명을 맡기고 신문을 당하는 내 신세란 우스운 것이었다. 그래도 일제시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문조서를 꾸미는 데는 내 머리를 썼다. 일본 형사만 해도 이따금은 인정의 호소에서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겐 처음부터 불가능할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은 딱 잡아떼기로 했다. 그것이 효과가 있어 그랬는지 김일선 씨 말대로 김일성이 바로 나서려 하는 때이므로 민심을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서 된 일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다시 나오려니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꼭 50일을 지나고 갑자기 나가라는 바람에 나왔다. 사실 김일선, 계명선 두 분은 그때 그 불편 위험한 상태에서도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하며 내 구명운동을 했다. 최영춘 씨는 참 좋은 분이었는데 종래 나오지 못하고 시베리아로까지 끌려갔는데 그 후 어찌 됐는지 알 길이 없다. 그가 나오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공산당 놈들이 집어먹은 것 때문이라는 것. 사실 그는 아무 죄도 없었다. 다만
이유필 씨를 진심으로 도왔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소련 사람한테 나쁘게 보고를 해서 그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문을 다 한 다음 무엇이나 할 말이 있거든 하라고 하니 이가 그것을 고지들어 이날까지의 공산당의 잘못된 행실을 일일이 들어 말했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은 그 자신의 입으로부터 신문 받고 나온 후에 들은 기억이 있다. 물론 그의 말은 다 사실이지 거짓말 아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신문관리에다 말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었다. 경찰이나 헌병은 아무리 인정미를 베는 듯해도 거기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언제나 신문대에 앉을 때는 저 사람과 나는 이해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아무리 그럴듯한 소리를 해도 농담이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잡자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영춘 씨 경우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여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아까운 사람이다. 갑자기 턱 내놓으니 어디로 갈까? 아무리 가까워도 미안한 일이 되지 않을 때로 가야지. 그래, 여자 청년회로 갔다. 내 마음은 순 인간적인 열린 마음으로 갔을 뿐이었다. 한 주일을 유하고 용암포 집으로 내려갔으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색안경으로 보리라는 생각은 도무지 못했다. 간수의 눈을 피해가며 휴지 조각에 몇 수씩 적어 내보낸 글이 나와보니 그대로 정서가 되어 책으로 매여 있었다. 300수가 넘었다. 곧 인쇄를 하자 하며 제목을 묻기에 생각 끝에 쉰 날이라고 했다. 있는 날 수가 쉰이니 쉰 날이요. 격에도 맞지 않는 정치한다고 나섰다 잡혀가 썩고 썩다가 왔으니 쉰 날이요. 내 혼은 그동안 편안히 쉬었으니 또 쉰 날이다. 살아난 줄 알았으나 나와보니 산 것이 아니었다. 1946년 1월 11일에 나왔는데 그해 12월 24일 바로 크리스마스 저녁 때 마침 내 맏딸 은수가 첫 아기를 낳게 됐고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 있었는데 난데없이 보안대 사람이 오더니 또 가자는 것이었다. 그래 끌려가서 또 한 달을 있었다. 또 놔주기에 놔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내보내는 대신 한 주일에 한 번씩 보안소에 오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갔다. 지방에 어떤 사정이 없느냐 묻는 것이었다. 별일 없다고 몇 번은 넘겼으나 나중에는 화를 내고 아주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면서 그 사람의 뒤를 밟아 보고하라는 것이다. 그제서야 스파이질을 하라는구나 알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때 이유필 씨 후임 위원장으로 있던 내 존경하는 선배 배경엽 목사 아닌가. 그것은 죽어도 못할 일이었다. 에라, 아주 쉴 곳으로 가자. 38선을 넘을 결심을 했다. 1947년 2월 26일 문간에 기대서 내 생각 말고 어서 가거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뒤에 두고 떠나서 영 돌아갈 수 없는 길인 줄은 모르고 그래도 머지않아 일이 바로 되겠지 하며 나를 이남으로 넘겨주기 위해 일부러 박천서 200리 넘는 길을 걸어온 박승방 씨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온 이곳이 이렇게 쉴 곳이 못 될 줄은 알지도 못했다. 그날에 총을 맞아 죽은 혼들인들 어찌 평안히 쉴 수 있을까?